징계위원회 참석하실 위원으로 선정됐던 판사님도 그러시고, 이 판사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는 어느 언론보다 발빠르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안을 윤 총장이 제대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5명 중에 4명이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편향된 인사들이다 하고 절차와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 상태로 가다가는 6건의 안건뿐만 아니라 비공개된 안건까지 다 처리하고 또 증인 신청들 했거든요. 증인들 또 이야기도 듣고 이래저래 하면은 오늘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채팅창은 여전히 뭐 주모 사실, 기자님 네. 얘기하고 계시는데 총장 내 보내는 게 뭐 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총장을 내보낸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뭐 시작점은 될 수 있겠으나 핵심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 열린공감 TV 채팅창에 들어와서 주모 기자랑 또 그 모 유튜버랑 또 모 전 의원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라이즈 FNT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한 3, 40분 전에 저희 최 감독님이 약 20분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들어와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재업로드 할 테니까 앞쪽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저희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모 의원님, 현직 의원님을 촬영하는 일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 검찰 개혁 이후로 검찰 개혁이란 게 이제 지금은 어떤 특정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이라는 한 시대에 진짜 검찰을 시원하게 말아먹을 그런 인물 하나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은 물론 이제 빨리 해치워지면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뭐 어떻게 징계를 받든지 하면은 여러분들 속도 시원하고 그래도 일단 하나에 사는 넘었구나 이런 생각은 드실 텐데, 이제 그 다음 공부도 준비를 해야 돼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검찰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데,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경찰도 나쁜 짓 많이 하네? 그럼 이거 뭐야 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검찰은 어떻게 검찰 기소권만 가지는 검찰의 역할을 할 것이며, 경찰은 또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사는 성인들, 특히 이런 정치 제도나 그 문화에 관심이 많은 3, 4, 50대, 60대 이런 성인들은 참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마 검찰청 앞에 다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생해 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전에는 먹고 사느라 힘든 부모님 세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전쟁을 치른 세대도 있었고, 우리 세대는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올바른 시스템으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불과 우리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삼김 이렇게 해서 특정 인물 몇 명이서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다 쥐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짝씩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1년 내내 여름부터 겨울까지 길바닥에 나가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왜 바뀌어지는 게 없지? 이게 바뀌어져 온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유럽 이런 정치적 선진국들은 이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1, 20년, 불과 한 세대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치우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엄청난 국민들의 경우는 맞습니다. 이런 건 극복마저도 돼요. 우리가 물론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거 잠깐만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2시에 공수처법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는,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도 2시네요. 추미애 장관이 개최를 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2시에 제기해야 되고, 공수처법 통과도 2시고, 그 전에 한번 저희 가능하면 네, 통화 한번 해볼게요. 통화 한번 해보죠. 네, 김남국 의원하고 한번 통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따가요. 아직 말고요.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오늘은 통과가 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점심 드셨을 텐데 통화하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전화하기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잠깐만요. 아, 그리고 저희 너무 무리되지 않으시면 후원 조금씩만 해주세요. 그건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통화 해보세요, 빨리. 네. 물어보세요. 스피커폰을 하신 거예요? 신호가요? 네, 지금 전화 못 받으시나 보네. 안 받는 거예요? 네. 못 받는 상황인가? 그러면 그럼 제가 잠깐만요. 문자를 하나 보내놓고요. 네. 자, 저희 열린공감TV는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 채널입니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시민 채널이고 저도 최 감독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입니다.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고요. 또 저희들 이름을 내세워서 뭐 누구누구 TV, 예를 들어서 뭐 허재현 기자처럼 허재현 TV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이었다가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보고 도무지 기성 레거시 미디어의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화가 나서 언급결에 시작한 유튜버였고, 그러던 와중에 제대로 한번 언론사로서 면모를 갖춰보자라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시민 기자들을 모집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언론 법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엄연한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력이 많이 딸려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직원을 한두 명 늘리다 보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내부적으로 한 5분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까지 합치면 약 9분 정도가 저희 열린공감TV와 함께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제대로 기사를 취재를 하고 또 발굴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제대로 된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각자의 삶이 있었고 또 각자의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인 1만 원 정기 후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열린공감 TV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여 분. 5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10,000원 정도씩의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 갖고는 저희가 도무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 상태로 제 개인적인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가는 저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무튼 이번 달까지 좀 지켜보고 이번 달에도 계속 후원이 생각보다 잘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그 시민 기자분들 중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부득불 지출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도 아무래도 열린 공감의 취재를 덜 하게 되시겠죠. 아니 그냥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돈 없으면 하긴 힘들어요. 그냥 그런 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일단 뭐 비용이 어떻게 그럼 지출이 되느냐? 일단은 저희 뭐 외부 인사들이 저희 열린공감 TV에 와서 방송을 하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차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업계 흔히 말하는 유튜브 업계에서 약 중간 정도 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총 9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약간의 생활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피해자분들의 법률 비용, 법률 지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동안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 있는 거처를 좀 마련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좀 대신 내드렸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비용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메라가 워낙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좀 저희가 3채널로 3분 정도가 오셨을 때 메인 중앙 카메라 한 대, 또 양쪽 사이드에서 2채널로 해서 이렇게 총 3채널로 움직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저희가 좀 구입을 했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TV 모니터도 한 2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스튜디오도 좀 더 다양한 컨셉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 형태로 저희가 아무튼 하나의 공간에 2개의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면 인테리어인데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쓰려고 드니까 후다닥 들어가더라고요. 계좌번호는요. 저희 그 각 영상마다 고정 댓글로 다 올라가 있고요. 저희 그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계좌번호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진 씨 계좌번호를 보여주세요. 근데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기자님?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열린공감 TV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타 채널이라든가 다른 레거시 미디어처럼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기업들로부터 저희 제품들을 저희 제품들을 홍보해 주세요. 광고해 주세요. 비용을 뭐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시민 언론 채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부터의 광고나 협찬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홍보했을 때 그 제품이 저희는 매우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제품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 제품 먹고 나서 뭐 건강해질 수 있고 몸에 매우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게 됐죠. 그러다가 만약 그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생기게 되면 차마 저희 입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무마시켜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할 뿐더러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뭐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기업 후원이나 협찬을 받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고 단지 그냥 시민들의 작은 후원이지만 아무튼 1인당 10,000원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글자 많이 키웠습니다. 키웠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는 열린공감TV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이제 등록 다 돼 있으니까요.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 이제 저희 그 아까 보여드린 달걀이랑 후원 방법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어차피 저희 법인이라 정해져 있는 만큼의 월급만 가져가고요. 그리고 출연진 분들 그 출연료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장비들 조금씩 사고요.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요. YTN 인수 펀딩 하세요. 감사합니다. YTN 얼마나 해요? YTN? 네? YTN 얼마나 해요? 뭐가요? 가격이? 살라면은? 펀딩 하자는데요? 최소 500억 정도. 500억? 500억 정도면 돼요? 그래야만 예, 그게 알겠어요. 이제 대주주가 될 겁니다. 500억? 500억이면 되는구나. 예전에 이제 국민, 네. 말씀하세요. 약간 YTN은 일종의 네. 좀 지금 그 공영 채널처럼 지금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걸 살 수 인수가 가능한데 지금 뭐 지분을 담배인상공사랑 뭐 네. 몇몇 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대주주인데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 결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 그렇죠. YTN 인수는 되게 아니, 저희는 복잡합니다. 진짜 그 후원해주신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아유. 1층에는 이제 상담, 저희가 제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보자들 오시면은 상담해드리고, 그 이제 법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2층 올라가면 법무팀, 네. 로펌이 하나 있는 거죠. 열린공감 로펌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검찰 담당, 뭐 이렇게 경찰 담당해서 쭉 법조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팀에서 올려보내면은 거기서 이거는 언론으로 다뤄야겠다. 여론을 좀 공론화 시켜야겠다. 하면은 이제 3층에서 그걸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거죠. 저희는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4층이나 5층은 또 좋은 일 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이게 기자실들이 있고요. 기자실이 네네. 맨 꼭대기층에 이제 경영지원팀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전문 경영진이 있습니다. 저하고 최 감독은 네. 어디에 있느냐? 그 방송실 옆에 PD실이 있거든요. 저 구석 테이블에 하나씩 찾아가고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참 경외심까지 방금 전에 좀 들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열린공감 PD에게 약간 경외심도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한겨레에서 뭐 어떤 언론사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겨레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찾아오는 억울한 사람들을 다 기사로 써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이 저는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나는 억울한데 안 만나죠. 그럼 저는 맞아요. 참여연대나 사법 뭐 다른 이제 시민단체로 연결은 해드리는데 제가 정작 기사는 못 써드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은 속사정은 모르시니까 또 뭐 한겨레가 초심을 잃었다고 이제 저한테 막 화내고 가시고 저는 약간 또 억울하죠. 왜 나는 그래도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자인데 제가 또 대표로 욕을 먹고 집에 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는 게 되게 슬펐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론사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상담 업무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사실 바빠서 다 못 만나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알바 한 명을 고용해요. 그래서 그 알바가 먼저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 대충 스크리닝을 하는구나. 그쵸. 스크린을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얼마나 기사감이 되는 억울함인가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제가 슬펐던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일반 분들은. 아니 기사감만 된다고 그런 건 사람만 만나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언론사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종의 법률 상담. 그런 그 중에서 이제 뭐 법률 상담을 넘어서서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보도로 연결시키겠지만 보도와 상관없이 법률 상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는 사무실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얼마나 이분들이 그 언론사를 찾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고 있는가
사실 약간 감동받았어요. 이건 정말 이 열린공감TV가 이 초심을 가지고, 정말 적당한 자본이 모여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 열린공감TV 취직할래요. 허락해 주시면. 그 전에 오셔야지 뭐 다 만든 다음에 오면 무슨 아무튼. 소용이 있어요. 그 전에 와야지. 저희가 네. 이제 그 심리 상담도 사실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뭐 방송은 안 했지만 네. 그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크게 진짜 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자기 생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물론 그분도 이제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늙음하게 하기엔 젊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선입견이 별로 없고 뭐 기자가 어때야 된다, 언론이 어때야 된다 하는 게 사실 별로 정립이 되는 게 없어요.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볼수록. 단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공적인 공익을 위한 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지금 언론사도 하나의 권력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렇죠. 기업이고 네, 기업이죠. 회사죠. 네. 사실 그 제보하시는 분들, 억울하신 분들 전화 굉장히 많이 많이 오시는데 어떨 땐 전화 오면 막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못 받겠는데 그쵸.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물론 저희가 뭐 엄청난 취재력을 가지고 모든 사회 모든 적폐나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억울하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주기라도 해라. 들어주기라도 해라 하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고 계속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모든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그 여론도 만들어 드리고 또 전문가도 찾아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로 또 오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하는 취재가 사실 약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도 제한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허재영 기자님과 강진구 기자님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지켜보기에도 그런 이제 내가 기자로서 하는 일이 뭔가,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이 사회에서 언론이라는 게 하나의 권력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의 자세인가, 그 부분을 떠나서 정말 참된 기자로서의 저널리즘을 이제 그 실천하시는 기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을 이제 모신 거고, 저희도 많이 배우면서 네, 서로 네.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언론사 기존의 어떤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정말 이런 식의 상상력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아서 약간 경외감까지 느낄 정도인데 너무 감사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겨레에 있을 때 참 많은 그 갑질 피해 당하시는 이제 분들 참 많이 이제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그게 다 기사로 못 써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사 못 써드린다고 거절했던 몇몇 분들이 여기 열린공감TV 제가 사무실에 와보니까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요 한 3, 4년 사이에 그런 일이 제가 기사를 쓰기에는 다른 해야 될 일이 많고 약간 기사감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렇게 해서 거절했던 분들이 다 여기서 취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진짜로요. 처음에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이렇게 좀 큰 사건을 가져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왜 니네들이 하냐? 니네같이 조그만 유튜브에서 하냐? 이런 거는 대형 언론으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네. 아니 그분들 거기 안 가보신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퇴짜 맞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맨날 채팅창에다가 네. 이 사건은 MBC에 가야지, SBS가, JTBC 가야지 왜 열린 공감 갑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MBC, KBS, 하여튼 PD들이 이쪽으로
연락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 다 연결이 결국은 될 겁니다. 아무튼 오히려 요새는 역으로 가고 있는 놀랍고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지금 언론 보도들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드릴 텐데, 네, 모니터링 해드리고 예. 저기 어저께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선프의 장장원 대표님이 저희 열린 공감으로 통해서 JTBC 어저께 뉴스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뉴스 나가고 나서 혹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좀 얘기 좀 잠깐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 그러면 아무튼 뉴스, 잠시 전 좀 쉬어도 될까요? 그 전에 그 뉴스 나오신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올라온 거 있나요 새로? 이제 새로운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이제 명단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흠집 잡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립성 훼손 어쩌고저쩌고. 기자들은 왜 자꾸 그렇게 중립성을 자기들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언론의 이제 사명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예, 이게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것이 결국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추로 결국은 기울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기계적인 중립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양심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거든요. 예, 그걸 못 믿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기자로서. 근데 저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사회의 권력의 균형추가 너무나 한 곳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가운데 중립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그쪽으로 그냥 결국 기울기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립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전 중용이란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중용. 네. 그렇죠. 예. 근데 저기 기자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검사 기자 중에서도 선한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그 조직을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희 열린공감 TV하고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는 모 현직 검사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정말 애처로워요. 그 조직에서 정말 의자 하나 작은 주세요. 불빛이 되고자 하는 그분의 의자, 역할을 의자. 보고 있으면 네. 정말 애처롭고 감사하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그래서 박모 검사님, 임모 검사님, 네. 진모 검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대 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요. 잠깐 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깐 그러면 조금, 예, 제가 쉬고 오실래요? 어차피 이 내용을 몰라서, 네네. 그래요, 그러면. 잠깐. 저기 앉으세요. 네네. 가서 저기 우리 그 옆에 앉으세요. 이거 쇠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계란 가져와야지. 어제 장정원 대표님 많이들 다들 아시죠? 어저께 드디어 JTBC에서 장정원 대표님의 사건을 다뤄줬습니다. 한 3분 정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해주셨는데 어제 끝나고 어떠셨어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검찰 개혁이 이제 중대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이미 사건이 1년 10개월 정도 되고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였었는데 마치 한국의 중대한 변화. 네, 그거 잠깐만 사반 마이크 올려주세요. 이게 방송 해야 될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더 꺼져서. 이제 중대한 변화 이전에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가 방송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열린공감 TV에 와가지고 불쏘시개의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마침 김봉현 회장의 그 검사 술접대 의혹 발표가
그 비교해가지고 저희 사건이 조명이 돼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뭐 연락 오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지금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죠. 아, 많이 왔어요? 어제 조영서부터 많이 오더라고. 뭐라 그러시던가, 어제 새벽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대구에 계시는 분은 이제 우리 그 누님의 친구분인데 그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 이제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전화는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주변에서 많이 알아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고 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많이 그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좀 두렵기는 해요. 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검찰에 우리가 이게 그 잘못됐다라고 나갔던 그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모습이라 좀 그런 건 좀 두렵고. 간략하게 네. 처음 장장훈 선생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 분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원래 이제 그 중국어를 전공하시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그리고 농산물 쪽을 원래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농산물 수입이나 유통 쪽을 하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빈손으로 중국에 넘어가서 그 상해에서 그 신선식품 유통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기서 달걀도 하셨죠. 그럼요. 네, 달걀, 콩나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완전히 자수성가 하신 거죠. 자수성가를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와서 뭐 강연도 하시고 아침마당에도 나오시고 성공한 이제 그 사업가로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계셨는데, 좀 이따 방송 중이라. 저희 그냥 지금 준비 안 되면 막 계속 하는 생방송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지금 계속 몇 시간째 생방송 중이라서. 그렇게 잘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한국 잠깐 들어오셨다 다시 중국을 출국하는데 공항에서 붙잡는 거죠. 출국 금지됐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검찰에서 장장원 대표가 청주 지역의 모 국회의원에게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내사를 했더라고요. 인지 사건으로 내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졸지에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하시고 그 상태로 쭉 거의 1년을 보내신 거죠. 예. 그래서 올 초에 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출국을 못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는 뭐 문을 닫은 상태고, 그런 상태로 쭉 오셔가지고, 근데 누가 이렇게 쉽게 이 사건을 다루질 않고, 왜냐면 이것도 역시 청주지검 특수부에서 그 담당했던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쉽게 안 다루려고 하고, 그러다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고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방송을 했고요. 다른 검찰 피해자들에 비해서 장장원 대표님의 사건이 유난히 더 큰 거는, 다른 사건들은 사실 사인간이나 이렇게 어떤 거래나 어떤 고소고발 과정에서 검찰이 거기서 뭐 피해자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대가 없이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다 하고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수십 년간 일고 하셨던 그런 이제 사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장원 대표님하고 같이, 장장원 대표님이 잘하시던 그런 유통에 관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게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깨시민 달걀,
요거를 저희가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마 첫 번째로 처음 주문하셨던 분들이 오늘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그 공중파에서, 공중파는 아니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 JTBC에서 그 정장원 대표님의 사건을 드디어 다루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어제 이제 JTBC 뉴스룸이 이제 보도한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근데 사실 그 우리 사법 피해자들은 사실 상상도 이제 못했었는데, 이제 막상 특수부의 인지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수사거든요. 이게 고소고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의 그 사선 의원이었거든요. 그 오재세 의원이. 네. 그래서 오재세 의원이 이제 2020년이었죠. 올해 선거한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 올해 선거하기 1년 전서부터 이제 오재세 의원한테 네. 이 정치 자금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지 기획 수사로 다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신계륜 의원 사건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네, 네. 그 마치 아주 똑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먼저 이제 저를 구속을 시켜놓고, 뭔가 그 오재세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주었다. 뭐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있든 없든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조여오니까 구속기간 6개월 지나고, 제가 이제 재판부에 직권보석으로 다 풀려날 때까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도 우리 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해서, 직권보석으로 풀려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제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 열린공감에 와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얘기지만, 설사 제가 이게 그 최종심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실법으로 보면, 그 검사가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서 네.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검사는 네. 직권남용으로다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네. 알았어요. 또한 저 같은 경우 회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했어도 그거를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린공감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거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그거를 또 제가 유일하게 풀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우리가 열린공감이었고, 열린공감이 저의 그 아픈 거를 또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그 발효될 거로 예상됩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어제 저희 사건이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그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열린공감 TV였어요. 여기 열린공감 TV에서 먼저 저희 사건을 다뤄주면서 이 사건이 레거시 미디어로다가 가고, 또 결정적으로 공수처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로 전날, 우리 사건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깐 그 채팅창에 저희 달걀 구매는 저희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열린공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쇼핑몰 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린공감은 운영자가 따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뭐 편의상으로 이제 대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회사 체계를, 언론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 뿐이고요. 저희는 다 동일하게, 그냥 각자 자기 직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정 PD님, 그리고 최 감독, 그리고 허재영 기자님,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시민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딱히 누가 이렇게 얼굴마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체가 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교체가 되더라도, 아니면은
저희 중에 누구 하나가 설마 혹시라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저희 열린 공감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송자연님. 좀 엉뚱하네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저희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 자체에 중점을 맞춰서 이 시스템을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제보자들,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에서 고민을 해서 같이 싸워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그리고 뭐 여론을 만들고 여러분한테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누가 대표냐, 왜 누가 안 나서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실제로 방송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오래 가셨던 이유가 근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고민도 왜냐면 이제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렇다고 해서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서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억울함을 푸는 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JTBC 같은 경우도 열린 공감에서 먼저 우리 이 사건을, 우리 이 억울한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초석이 돼가지고 JTBC가 이거를 봤잖아요. 네. 보셨겠지만은. 네. JTBC도 이제 이 열린 공감의 우리 그 사건을 서치를 했고, 그걸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 사건을 다뤘고, 어제 상당히 비중 있게 저희 사건이 다뤄져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열린 공감에 와서 최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불쏘시개 역할이 좀 되고 싶다. 우리나라 사법 개혁에. 어제 보는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게, 이런 피해자분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나와서, 뭐,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도움 받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텐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이제 1심 마쳤는데, 이제 2심, 그리고 선고심이 남았는데,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방송을 보고 혹시라도, 저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을 할까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서면 제일 좋지만, 그때는 또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여론을 만든다는 거는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지만 피해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이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들 여러 이제 재판 결과나 이런 거 보셔서 익히 아시겠지만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게 항상 투명하거나 상식적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판사 마음대로, 뭐 검사들은 더 하죠. 자기들이 기소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소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를 하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한테, 물론 저 사람들이 나쁜 건지는 알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저걸 내가 지적을 했을 때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뭐 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라는 게 단순히 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뭐 후원 금액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이 정말 영향력이 있다면은 정말로 재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린공감 TV,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열린공감 TV는 이제, 그래도, 지금 15만이 넘는 그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유튜브의 미디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영향력을 지금 만들어 놨고 나름대로의 파워도 이제 생겼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유튜브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이제 진보 채널 쪽에서 이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자와 같이 호흡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법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미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열린 공감에 이렇게 그 업무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회로도 찾아오고 그 자기의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도 찾아오고 방금 이제 그 허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열린 공감이 그 사법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 있고. 박미경님은 연락처 혹시 남겨드리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남겨주시면 좋을까요? 제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깨심은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달걀 한 박스가 이거 박스 좀 혹시 주실 수 있어요? 박스 포장 박스 좀. 이 달걀에 관심이 많으셔요. 아까 이제 맛있게 먹었거든요. 하재영 기자님이. 내가 오면서도 전화를 한 5통을 받았거든요. 저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근데 기존에 이제 제가 전화 받은 분들 중에서 가장 그 질문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유기농, 무공해 쪽에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정말 안심한 달걀이냐, 안심할 수 있는 달걀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채팅창에 그 룸살롱 그 계산법에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5명이서 어느 한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잘못을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까? 5명이 전부 다 잘못이 있는 거죠. 그 검찰의 이번 이 계산법은 정말 진짜 해괴해도 이런 해괴한 계산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그 사건은 어제 이제 JT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실체적인 게 뭐냐면 검찰의 기소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n분의 1로 나누는 그 주요 목적이 뭐냐면 재판조차 받을 수 없게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는 저희처럼 사법 피해를 당했으면 사법 피해를 준 당사자, 검사를 조사를 누가 하느냐면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처럼 기소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 남용이 처벌된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법 피해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지만은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어제 지금 이제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n분의 1로 나누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어제 오차방정식이라고 얘기했듯이 100만 원 이하로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아주 기괴한 수학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힘들었네요. 여기 지금 갑자기 웬 달걀. 달걀 선전이냐라고 생각하실 분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검찰 피해자들, 사법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검찰에서 이렇게 피해받고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억울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한 잘못보다, 아니면 내가 요만큼 조금 잘못했는데, 내가 신호위반 한번 했는데, 살인사건처럼 다룬다면, 아니면 나는 그냥 멀쩡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무슨 강도로 붙잡아 놓는다면, 그 억울함을, 정말 그 억울함을 안고 산다는 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거의 정신병이 올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도울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장장원 대표님은 이런 농산물 그 유통에 굉장히 저희가 깊으시고 수십 년 동안 해오셨고 또 그 힘들다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업체로서의 사업도 성공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아 이런 거 한번 뭘 해볼까요 하다가 이 농산물 중에 이 달걀이 마침 굉장히 좋은 농장을 알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 달걀이 그 코스트코에 아니지 양재 하나로마트에 네. 하나로마트에 입점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아주 고품질의 달걀인데 딱 그 주에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지고 농장 주인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만 더 있다 잡혀가지. 그래서 이게 그 가려다가 못 들어간 아주 고급 달걀입니다. 이게 뭐 동물복지 2등급에 또 뭐였지 유정란에 해썹. 예, 보이차 먹고 그 농장은 또 해썹 인증까지 받은 깨끗한 농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달걀을 한번 팔아봅시다. 팔아서 이 이득금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도웁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이 깨시민 달걀입니다. 이 이름은 여기 깨시민란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초점은 잘 안 맞는데 깨시민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달걀을 팔아서 저희는 일단 일석사조를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농가에 한 시중가보다 20% 정도를 더 드립니다. 그 도매 가격보다 더 드리고 농가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또 그 정도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그 나오는 그 유통 마진에서 사실 3,000원 남거든요. 한 판에 이게 30개들이 한 판에 15,000원인데 저희가 3,000원 남아요. 3,000원 남는데 1,000원은 장장원 대표님이, 1,000원은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적립해서 그거는 계속 저희 그 쇼핑몰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적립이 되면 그 적립 금액으로 사업 피해자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돼요. 열린공감TV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쇼핑몰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담당자한테 문자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티로폼은 닭 키워지는 환경은 언제죠? 저희 월요일날 방송 보시면은 그 유튜브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저희가 오늘 중에 또 저희가 거기서 촬영해 온 게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이러니까 진짜 무슨 쇼핑몰 방송.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얘기할게요, 그냥.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다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 다 살펴보고 서류 다 확인하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모르는 제품을 팔지도 않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장장원 대표님이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독이 올랐구나,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제 생각에 저희 이거 팔면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세금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받는 후원금으로는 사업 피해자분들이 그 많은 사업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도울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직원들 개개인 분들이 뭐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란, 건강한 계란 한 판 드실 때마다 사후 피해자분들에게 일정 부분이 가서 그분들이 또 행복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그렇게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 홈페이지 좀 와보세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있고요. 제 전화번호, 전화 주문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 전화 밤새도록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한 번 더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만은 여기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저희 담당한테 그 전화번호를 넘겨서 직접 연락을 드리려고 할게요. 예. 홈페이지 열린공감 TV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 끝. 구글, 네이버, 뭐 네. 다음 다 검색이 네, 다 되니까요. 거기에 네. 열린공감 TV라고 치시면 다 뜹니다. 저희 URL이. 네. 조금 쉬죠. 그러면 저기 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 기자님. 자 이제 바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뭐, 삼겹살 파신다면서요, 이제. 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혹시 또 멀리 삼겹살 가나요, 나와야지. 지방에? 네. 지방에 가나요, 멀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삼겹살은 돼지 농장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네. 저희, 참고로 이거는 저희 그 전북 김제에 가서, 김제에 가서 촬영했어요. 저희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또 이제 바톤 차시에서 저기 이제 허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와요. 열린공감 TV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저 위에 사연테레비님이 적어주셨네요. 아무튼 뭐 아까 우리 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꿈은 장대하고 큽니다. 네. 열린공감 TV가 시민 채널로서 우뚝 서서 예전에 저희가 한겨레에 지원을 해서 한겨레가 꽤 큰 회사가 됐듯이 열린공감 TV가 정말 사법 피해를 받아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들이 다 모여서 저희 열린공감 TV를 통해 가지고 그 사법 피해자들의 원한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담당 변호사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담당 변호사들과 상담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취재 기자들이 그 사람들과 또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이제 각 촬영 파트가 있어서 촬영을 다 하고 그 위에 기자실이 있고 그 위에 최고 경영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PD실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그 날은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일단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일단 통과돼야 그날 저희 제가 아까 저희 꿈이 빌딩 세워가지고 빌딩에 뭐 이렇게 로펌도 만들고 상담센터도 만들고 심리치료실도 만들고 이런 게 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단기적인 꿈이고요. 장기적인 꿈은 저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이 그냥 다 상식적으로 가고 합리적으로 가고 합법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필요 없잖아요. 나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병날 것 같아요. 진짜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잠 좀.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빌딩 세워서 빨리 다 해결하고 빨리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요 저희 각 영상마다 전부 링크가 걸려 있어요. 채팅창 말고 현재 보시는 영상에도 홈페이지가 고정 댓글로 있으니까 거기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 나오나요? 네네. 그래요. 네, 저도 뭔가 좀 쉬시면서 새로운 소식. 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이거 아까 그분구나. 네. 자, 지금 아직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건 없고 2시에 계획. 예, 2시 이제 그게 뭐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방금 전에 제가 뉴스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네. 윤석열 측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던 2명의 검사를 찾으려고 오늘 아침부터 병가낸 검사, 휴가낸 검사를 다 추적했다는 게 맞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일단
그 뉴스를 저도 봤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네. 김어준 씨가 자체 취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야, 예, 이거 진짜 너무 쇼킹한데요.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너무 직권남용이죠.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근데 지금 일단 김어준 씨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뭐 확실한 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뭐 없는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니까 네네네.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윤석열 씨가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실드 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마피아네, 마피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직무 정지를 이제 한 거죠.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손미연 판사인가요? 제가 이름 짝 헷갈리는데 그 행정법원에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직무정지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죠. 예, 그게 이제 좀 더 좋은 판결인데 또 판사들도 예, 개개인마다 조미연 또 판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미연. 조미연 판사군요. 예. 조미연 판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판결을 했죠. 예, 판사의 양심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동의가 안 됩니다. 일단 김어준 씨 발로 그런 게 좀 이제 좀 일단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일단은 징계위원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관련해서 보도들이 좀 쏟아지는데 대체로 징계위원들의 과거 이력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어떤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 조선일보가 지금 제일 악랄한데, 조선일보 보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땡땡땡, 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 지금 징계위원이 이제 총 7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빠지고, 나머지 6명이 지금 오늘 이제 출석을 했단 말이죠. 이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한준 교수, 예, 이분이 이제 외대 로스쿨 교수일 겁니다. 예, 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이제 외부 인사로서 추천받아가지고 오늘 합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 인사로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네 번째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렇게 있고요. 또 그리고 검찰 인사로 당연직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총 5명인데 그럼 1명이 비죠. 6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1명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일단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누군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좀 네, 여러 압력을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좀 약간 추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과반수 이상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열리는 거고요. 지금 이미 열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대부분 언론들이 정한중 교수랑 안진 교수, 를 헐뜯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한중 교수는 되게 유명하신 이제 민변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민변 교수인데다가 줄곧 이제 이런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투로 이제 이야기들 해왔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2010년에 지방선거 있었을 때 민주당에 이제 그 출마한 건 아니고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광주시당 자격으로 그렇게 참여한 바 있는 약간의 이제 정치권에 이제 약간 몸담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좀 트집을 잡고 있는데 아니 뭐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정도 가지고 정치에 몸담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조선일보가 지금 헐뜯고 있나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막 그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검증된 거네요. 그렇죠. 예, 공직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경력은 공직 후보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그죠? 결격 사유가 있고 적격 사유가 있고 이걸 심사하는 전문가인 겁니다. 그래서 안진 교수를 그렇게 헐뜯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한준 교수님은 민변 출신의 이제 교수님인데 2017년 10월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법무부 이제 이제 검찰이 벌였던 과거의 나쁜 짓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으로서 정말 아무런 손색이 없죠. 그리고 자꾸 정치적 중립 훼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니 누구를 징계를 심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징계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죠? 정치적 행위인데 여기서 중립을 하면 그럼 뭐 뭘 하자는 거죠. 예. 그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뭐 지금 그런 헐뜯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하여튼 조선일보가 제일 악랄하게 저희가 이렇게 네네.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대중들이. 그렇죠. 모를 때는 조선일보와 조중동들이 까는가 안 까는가 그걸 보면 지표가 되죠. 그냥 저는 아주 좋은 분들로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네. 부참했던 분이 판사 출신이고 대한변협 대변인을 했던 최태형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나 판사들은 현재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한변협 추천이에요. 네네. 대한변협 추천이면 최태형 그럴 수 변호사.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판사들의 특징은 제가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네네. 이런 데서 얘기하는 중립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지금 그 기계적으로 야당과 중립을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거죠.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이 지금 뭐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중간에 서는 것이 과연 중립적일 것이냐. 저희가 적어도 깨시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냥 일반적인 보수당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나쁜 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립을 하라는 게 뭐냐면 강도가 저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네. 판사가 그 중간에 중립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얘를 처벌을 해야지 왜 이 중간에 서가지고 너는 칼을 조금만 밑으로 내릴래? 난 살짝만 뒤로 피할래? 이거는 중립이 아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검찰에 우리 사회가 합의해왔던 어떤 검찰 내부의 질서를 해치고 심지어 감찰에 참석도 안 하고 수사 대상인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니고 판사 사찰 문건을 지금 만드는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일종의 좀 그저 칼등 강도처럼 그죠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칼은 뺏어야죠. 예? 기피 신청은 총 4명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 대다수를 기피 신청을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2시에 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2시가 되어 가네요. 한 1분만 있으면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하여튼 뭐 대거 지금 뭐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근데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 그 증인 신문하지는 않거든요. 감찰위원들이 징계위원들이 이분의 얘기는 들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신문을 할 텐데 하여튼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이렇게까지 오늘 갈 것 같아요. 내일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제 생각이 그거를 듭니다. 노린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시간 들기는 참 잘해요. 기피 신청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 논의가 끝나는 것 같고도 지금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추미애 장관을 바깥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치지 말고 엄호하는 기간으로 좀 더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2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열리나요? 국회에서? 네, 공수처법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실시간으로 혹시 네. 확인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네네. 실시간으로 저희도 뭐 휴대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뭐 상황이 뭐 저희가 특별히 무슨 다른 소식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오전에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은 사실 윤석열을 뭐 징계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격가지예요. 어쩌다가, 뭔가 돌발 상황처럼 발생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검찰개혁의 완성은 제도입니다. 예. 당연히 사람도 바꿔야 되지만, 뭐, 그게 윤석열 하나 바뀐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뭐 일망타진 갑자기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내부에 이제 좋은 인사를 통해서 올바른 검찰 인사를 할 줄 알았던데 는데 안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바꾸는 문제인 거지. 검찰에서 개혁이 윤석열이 싸워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국회 싸워요? 네, 지금 팩트 TV를 잠깐 보고 있는데 국회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예, 로턴대호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그 앞에서 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정청래 의원이 들어가려다가 붙들려 나오는 중입니다. 국회 경호팀이 지금 네. 정청래 의원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네요. 약간 우리 화면 뭐 오른쪽 하단이라도 뭐 이렇게 국회 TV를 좀 틀어놓을 수 없습니까? 틀어놓는 국회 TV는 잠시만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 괜찮은데 네. 저작권. 예, 그래서 좀 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징계 문제, 우린 이것에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열망해왔던 제도적 완성은 지금 국회에서 오늘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이지만, 또한 동시에 검찰의 권한을 뜯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그 칼날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 총장 문제 뭐 그거보단 수십 배 더 중요한 게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그렇게 빨리 공수처장 뽑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예상되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죠. 우리가 그날을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오늘 국회 상황도 사실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국민들에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마치 탄압받는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든 이제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탄압받는 독재 이런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독재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사진 찍히기 위해서. 근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민주당에 사실은 좀 과반수를 넘어서서 하여튼 그 이상의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독재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나쁘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그 대화로 하기가 어렵고 계속 그 어떤 목리 부리듯이 해서 개혁을 방해한다면 사실은 어떤 순간에는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은 독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뭐 공수처법 개정안이건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안 밟고 갑자기 본회의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내할 만큼 하고 국민들도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는 처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지난 정권들에서 많이 보던 기사 제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기사 제목. 발목 잡는 야당. 일하는 야당. 이런 기사가 싹 없어졌어요. 예전엔 언론들이 왜 지금 저쪽의 편만 들고 있는가 좀 고민거리인데 저도 그거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쟤네들은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 편만 편파적으로 저렇게 들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정권에서 정권을 잡은 거는 민주세력의 정권을 잡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이제 고작 그렇죠. 1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이전에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50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구축해둔 이 사람들의 시스템, 기득권의 시스템과 그 사람들의 끈끈한 카르텔, 그것들은 정말 이게 민주정부 10년, 20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고하게 짜져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선출된 권력도 중요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채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권력 집단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권력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도 민주 개혁 과정의 일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겨레 경향 우리 이제 젊은 이제 기자들이 되게 나이브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정권을 감시하는 것이 그렇죠. 기자의 그렇게, 사명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들은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선출된 권력 네. 외에 네. 그렇지 않은 집단들의 권력을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나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이제 집권당이고 기자들이 감시해야 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진짜 권력일까? 사실은 좀 그렇죠. 오히려 더 정말로 수세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진보 언론에 이제 있는 기자들이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대해 그들의 폐악질과 그들의 검은 카르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깨시민들은 정권 감시 우리도 한다. 우리 촛불의 정신을 배반하진 않는지 감시를 하는데 동시에 또 뭘 봐야 되냐. 우리의 개혁의 열망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발목 잡기를 하진 않는지 저들이 함께 오른쪽 왼쪽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은 마치 정권 감시하는 것만이 기자의 모든 사명에 다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과 우리 진보 언론 젊은 기자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가 거기서 좀 비롯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년대 들어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기존에 이제 기자님이나 저나 저희가 어렸을 때 학생이나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그래도 조금씩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교육받는다기보다 그냥 일상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진보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게 명맥이 끊어진 거죠.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으니까. 정부와 그렇죠. 각을 세우고 싸울 이유가 없다 보니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죠. 네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정말 힘들게 살던 가정이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은 그 혜택만 보고 산 거죠.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딱 멋지게 집 차려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갖게 되니 네. 자녀들은 그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벌들 보면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라고 보거든요. 거저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 해방 이래 한 50년 동안 어떻게 싸워왔는지 사람들이 이 하나를 얻기 위해 하다못해 직접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그라져 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 평생을 바쳤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나 그 교육들을 우리가 못 넘겨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다 됐고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20대 30대들한테는 저 사람들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개인적으로 거기다 알다 보니까 네. 돈도 잘 써. 술도 잘 사죠. 말하는 대로 따뜻하게 말해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검은 우정처럼 그런 관계, 인간적인 관계만 갖다 보니 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게 희박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극복할 수 없는 세대차도 좀 있고 또 경험의 어떤 인식의 차이 사실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민주당의 이제 좀 젊은 이제 활동가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뭐 황희두 유튜브 활동가도 그렇고 또 최고위원도 젊은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커뮤니티를 좀 잘 형성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일베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보단 좀 건전한 어떤 민주화 세력들의 어떤 정신을 좀 이어받는 커뮤니티로 좀 흡수가 되도록 좀 이렇게 좀 선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지금 국회에서 네, 이제 다 표결이 입장을 하고 있고. 네,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아까 로텐돌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는 그건 그냥 뭐 네,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좌진들을 다 내보내요, 보통.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아, 또 취재진들이 일정 부분 있을 테고.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갈 뻔 그런 거는 그림은 그렇지는 아니었군요. 않네. 근데 정성래 의원 아까 왜 싸웠죠? 왜 싸운지 모르겠네. 뭐라고 했나 보다. 네. 이제 곧 표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도의 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저희 주문 배너 잠깐 내릴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좀 통과가 좀 될 텐데 제가 조금 좀 더 설명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늘 그 국정원법도 일부 좀 개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되나요? 그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그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이양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네, 이제 네. 담겨 있는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될 텐데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야, 이거 경찰에게 넘겨주면 경찰도 못 믿는데 그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이브하게 국정원 개혁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하필 경찰에 갖다 줘? 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겨레에 있었을 때 가장 이렇게 많이 썼던 기사가 간첩 조작 사건이고 특히 국정원이 이제 조작했던 사건은 이제 네. 제가 직접 밝혀냈던 이제 몇몇의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제도적으로 고민해왔던 이제 기자일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찰 믿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맞느냐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게 있어요. 경찰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죠. 예. 일단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느냐면 미후 며칠 전에 통과한 건데 일단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처럼 기능을 뜯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경찰 따로 있고 행정경비경찰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도 일단 뜯어놔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수사를 이제 뭐 경찰청장이 뭐 지시를 한다거나 암묵적으로 압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경찰청을 사실상 두 개로 분리해서 찢어놓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사실상 제2의 경찰청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경찰청장이 임명하지 못하는 구조로 막아놨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경찰 위원들이 따로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마치 공수처장 합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절차를 마련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국정원에서는 무슨 수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다 국가기밀이래.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무엇을 수사하는지는 국민이 사전이든 또는 아마 대부분 사후가 되겠지만 어쨌든 감시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단 말이죠. 언론이 있고 국회가 있고 또 여러 제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견줘서는 경찰이 어떤 식으로 어떤 간첩 수사를 하는지는 10배 이상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곳이 그나마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제가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3년 동안 경찰을 개혁시키는 과정들을 해왔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왔던 겁니다. 이번 1년 내내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갖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정원이 이런 상태로 대공수사권을 갖는 것은 최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 부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정부 부처 중에 가장 개혁의 점수가 뒤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을 우리가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사권을 경찰을 이양하는 것이 뭐 과거에 무슨 뭐 그죠? 경찰 국가로 돌아가자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좀 설명드리고 그런 내용까지 오늘 국정원법이 아마 이제 표결이 돼야 되는데 예, 당연히 뭐 통과가 되면 이거 민주주의의 진전입니다. 일단 재개는 했나 본데요. 징계위원회 재개는 했고 관심사가 국민들 관심사가 크긴 큰가 봅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 1위로 올라갔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 그죠? 지금 뭐 연설 아닙니다. 네. 네, 4명을 기피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2시에 재개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시 재개하고 제 소리 안 나와요? 소리가 돼요 이제? 네네. 나요 이제? 다시 말해야 돼요 그러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시에 재개가 됐다고 하고요.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게 큰가 봅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고요. 로텐도홀에서 현재 계속 국민의힘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공수처 관련된 것은 현재 국민의힘 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이게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저거죠,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건 네.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 다시 윤 총장 관련돼서 징계위원 4명을 기피 신청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증인들부터 출석해서 얘기 듣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오늘 중으로는 끝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방송을 대략 상황 봐서 네. 한 3시쯤 전에 마치죠. 현재 2시 18분이니까 네. 이거 통과되는 거 보고 마치죠. 뭐 공수처법 통과되는 네. 거 보고. 네. 조금 이제 요령 있게 결정하시죠. 네. 그래서 국정원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 발표 중이고요. 저거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표결 처리할 것 같은데요. 빼앗아 버렸습니다. 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자격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닌 민병 검사로 채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만이 개정의 논점이 되어야 함에도 몰래 공수처 검사의 요건까지 낮추는 비겁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정식으로 기구가 발족해 운영되기도 전에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도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공수처법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8일 오전 10시 회의는 당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위해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앞서 이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저 말씀은 참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지만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이 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그냥 생각해요. 저게 듣지 말죠. 저 사람, 네네. 저 사람, 그런데 이제 아니요 제가 뭐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게 이게 공수처장을 뽑아서 이미 공수처가 발족이 돼서 잘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다 지금 생략시켜버리고 갑자기 그냥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제 국민을 상대로 호도하는데 이것의 사실 빌미는 국민의힘이 준 겁니다. 예, 공수처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자기들이 조용히 이제 원래 이제 합의한 대로 공수처가 잘 출범하도록 했다면 공수처장 이제 뽑는 방식도 개선하고 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건 완전히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마치 민주당이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연설입니다. 저 유상범 의원은 저러는 이유가 있고요. 저분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조만간 탈탈 털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남국 의원이 잠깐 보이네. 박주민 의원도 뒤에서. 네. 저렇게 한번 떠들고 나면은 그날 그 다음 날까지 YTN 연합에서 계속 저 꼭지만 틀어주더라고요. 대국민 홍보를 또 해주는 거죠. 네. 요런 콘셉트 재밌네요.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연설을 하는데 뭐, 팩트 검증 바로바로 저희가 해드리고, 논평, 예, 반박해주고, 네. 사실 저런 거는 국민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근데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좀 안 하고 있는데.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해 불가라고 하시는데,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00여 분 정도잖아요. 그런데 대략 보면 판사가 가장 많죠. 3,000명이 넘으니까요. 그 다음이 검사들이고요. 그렇죠. 2,700명 네, 정도. 아마 세네 번째 순서일 거예요. 숫자로 네. 따지게 되면 국회의원이. 그런데 그 세 카테고리, 그러니까 검사, 판사,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열 몇 개는 다 현 야당 부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더 안 좋은 그럴 수 어떤 있습니다.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정권을 감시하는 기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네. 그 삼권 분립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무슨 독재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근데 뭐 분석인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늘 평생을 이제 기득권 세력과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뒤가 구린 게 많죠. 결코 막아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되게 되면은 어찌됐든 자기들은 뒤가 캥기는 게 많거든요. 네. 저희가 전에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시에라리온 네. 들어보셨어요? 시에라리온, 그, 나라. 아프리카, 네. 그 다이아몬드 나오고 네네. 블러드 네, 다이아몬드. 그쵸.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안티 커럽션이라고 그 부패 방지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에라리온이 원래 영국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패 방지청은 영국령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뭐라고 해야지? 영국에서 직접 그 제도가 관할을 하는 그 부패 방지청인데 거긴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다 아니면 누가 이제 무슨 지자체장이 누군가가 고위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예 총 들고 들어온대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자체 팀이 있어가지고 꼭 수사팀 들어오는 것처럼 총 들고 후에서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물론 시에라리온이 굉장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나라고 힘들게 사는 나라지만 그런 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폭력적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진짜 대낮에 들어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총 들고 끌어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주는 국민들한테 주는 자극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고위공직자들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CEO들이나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온순하게 굴고 좀 더 봐주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 반대로 가야죠. 예. 불쌍한 일반 서민들은 정말 관대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은 짤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이상한 맞습니다. 네. 경제 범죄인들은 우리 사회가 뭐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술 먹다가 뭐 진짜 어쩌다 자신의 어떤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책상 하나 들어 엎은 것 같고도 잠깐만 저 속보가 그런 하나 것들- 속보가 하나 네네. 떴는데요. 김봉현 전 라임 회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김봉현 현 회장, 라임 회장과 그 혐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처, 누나 등 가족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방금. 누구의 처요? 김봉현의 처, 누나 등 가족 등을 이 사람들은 김봉현 회장과는 아무 관계가 저게 뭐야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공수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된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표결하고 있네요. 표결하고 있네요. 잠깐 볼까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반대 같습니다. 187인으로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저거는 범죄수사처 국민의힘에서 올린 성정안 아닌가 보네요.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네, 저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 이 됐고요. 네. 헌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법안에 올라올 때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거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깜짝 놀라셨다는데 지금 것도 원안이죠, 이거는 원안. 이제 원안 투표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안 아니죠? 다 하셨습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마치겠습니다. 원래 그걸 겁니다. 아마. 예. 저런 데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87인 중 와, 찬성 187인, 오케이.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한 명 기권했어. 저 사람 잘못 눌렀네. 범죄수사처 설치 및 자, 다 찍고 있죠. 저거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라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거구나. 파결되었음을 네, 박수. 통과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여러분과 같이 박수 쳐서 너무 기쁘네요. 이 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0대 18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87대 99가 됐잖아요. 네. 한 명 기권이 됐잖아요. 네. 아마 그 시간 내에 못 눌렀을 거예요. 떠드느라고. 네, 투표한 보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거 올 총선 4월에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외에 국제 형사사건 공조권. 네,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주변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193인 중 국제 형사 공조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재석이 192명으로 된 거, 193명이네요. 나갔나? 아, 아예 일어서 버렸구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재석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재석이 확 줄었죠. 100명 정도가. 저희 엉덩이 뛰고 있으면 재석이 안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 재석이 193인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까 287인에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거의 2년이 걸렸네, 2년. 투표를 이 마치겠습니다. 법안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게 통과됩니다. 진짜 1년 참, 참 네, 1년입니다. 그러네요. 1년.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네. 반대 4인으로서
이러면 이제 박덕흠 의원의 일가에 이런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제가 하나 예측할까요? 네네.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왕창 올라갑니다. 굿.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인내해 주고.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몰빵해 준 거죠. 이런 거 하라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만 받고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의당 반대했어요? 이제 저런 못 봤는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부패로 이제 쌓여진 재산들 다 이제 환수가 돼서 저 지금 국민복지로 쓸 겁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아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우리 망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 못 봤는데 저기 공수처법 아까 수정안 통과할 때 정의당 반대했나요? 몰라요. 못 보셨죠? 좀 이따 봐야죠. 저건 지금 저건 봐서는 잘 안 보여서. 나도 못 봤는데. 공무원 법률에 관한 몰수 특별 저 어차피 캡처해가지고 돌아다닐 테니까 다 분석표 올라갈 거예요. 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망한다, 망한다 그러고 있죠. 몰수에 관한 특별 자기들이 망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권한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망했다, 망했다 그래야지 이제. 아,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기권을 했답니다. 기소 19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으로서 아니, 공수처 공동의 몰수에 관한 수정안을 반대를, 아니, 기권을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모습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에서 네. 좀 더 이 견제 장치들이 좀 철저하게 마련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견제 장치를 조금 완화하는 게 이번에 지금 통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도 국민의힘이 네. 이제 그걸 악용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애초에 시민사회가 이제 이렇게 제안했던 거는 사실은 기존의 원래 공수처법이 좀 더 이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 제안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난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뭐 국민의힘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이니까 네. 10분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의당에서는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랬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의당의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말고 정당. 정당의 목적이요? 뭐 저는- 집권이죠. 네. 저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네. 애시당초 집권에 대한 희망은 없었다고 보고 지금은 생존이죠, 생존. 생존. 네. 근데 반대하면 생존한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정의당이 끌고 가고 있는 스탠스가, 정치적 스탠스가, 지금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으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노동계를 많이 저버리면서 끌고 온 게 여성계를 많이 끌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는 여성계에서는 어떤 포지션인지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여성계가 또 그쪽이랑 어떻게 보면 붙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 정부가 하는 것들에는 자기들은 일단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라도 생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을 이용한 여성당이 되고 싶은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내 비율 구도가 올해 엄청 변했어요.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천호선 네네. 대표를 중심으로 좀 모여 있었던 좀 친민주당 성향의 이제 당원들이 한 3,4천 명이 탈퇴를 했고 당원으로서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여성 운동가들을 비롯해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젊은 층들이 한 3,400명 당원으로 새로 흡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세는 쪼그라들었는데 네. 비율로 따지자면 20, 30대 여성의 발언권이 더 세지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다 뭐 집어 던지고 나가네요. 퇴장하네요. 네. 네. 잘 가라. 영원히 가주면. 아니, 그러니까 늘 뭐 사퇴한다, 사표 낸다,
말들은 참 잘하시는데 네. 진짜 한번 사표 내고 제발 좀 내줬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네. 자, 일단 국회에서, 이런 기분 좋은 어떤 투표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함으로써, 이제 공수처장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빨리빨리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공수처부터 일단 빨리 설치하면, 그게 일단 극선무인 것 같고요. 그걸 그 기준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독재가 강화됐거나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기자 한번 지금 네. 과천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한번 네, 연결해 볼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열린공감TV. 네. 여보세요? 예, 회장님. 아직 거기 계세요? 아니 노년이야. 오셨어요? 현장 기자라고 전화했는데 오셨어요? 잠깐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래도. 아니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거기 분위기? 거기 분위기가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예. 지금 여기 저 과천 있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국회 통과가 됐거든요. 열린민주당. 네, 됐어요. 윤석열 범법자. 네. 윤석열을 해임하고 네.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윤석열 범법자가 아주 그냥 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을 즉각 해임하여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럽고 힘없고 빼없는 서민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피디님. 감사합니다. 예, 노피디님. 노피디님, 현장이 어땠는지 여쭤봤는데. 현장 지금 그 윤석열이 오늘 사망한다고 예. 조화를 444개를 갖다 놨습니다. 네. 조화를. 근데 추미애를 사망한다고 갖다 놨는데 네. 윤석열이 오늘 사망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조화 444개를 갖다 놓고 지네들 캐제를 부르고 있지만은 이제 망조가 나올 것입니다. 윤석열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오세요. 추운데. 네, 수고하셨어요. 네. 김상진이 많이 와가지고 네. 저기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이제 끝난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아, 네. 분위기 좋았나요? 잘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이 취재력은 없어도 감이 있으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얼른 오세요. 여기 도필입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공수처법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 수순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크게 개정안이 세 가지잖아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기존이 7명에서 6명으로 이제 3분의 1로 완화가 됐고, 즉 공수처장 추천 방해를 방지하는 거고요.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하지 않을 시에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해서 아예 해버릴 수가 있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한 게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럼 다음 수순은 이제 바로 다음 주 안에 그렇죠. 후보자 추천 심사를 바로 꾸려서. 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네. 바로 이제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추천해 버려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러면 이제 이미 예산 다 마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정말 가동이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지. 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돼지 잡으면 좋겠다. 자, 아까 김봉현 가족 네, 이야기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끊겼는데, 일단 가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혐의로 가족까지 지금 수사하는지는 지금 일단 확인은 안 되는데. 별건을 만들려고 들면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다못해 7살짜리라도 털면 된대요. 예. 제가 진짜 그 얘기를 검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7살짜리를 털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방법이 있대요. 대한민국 법으로 7살짜리를 털 수 있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맘만 먹으면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범죄 혐의를 이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누구야 금태섭 의원의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명재산처럼 미성년자 상대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잡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는 다 냈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누가 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금태섭이 대납한 그렇죠. 건지 대납했겠죠. 미성년자들이 낸 당연히 대납만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대납을 했죠. 그렇다면 그 대납한 것에 대한 또 증여세도 또 금태섭 그렇죠. 씨가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냈는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좀 확인이 그런 뭐 다 냈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관심이 조선시대 없습니다, 때 연좌제가 있었죠. 네? 연좌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때. 일제 때 일제 시대도 있었나요? 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좌제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김봉현 씨는 좀 실현에 좀 시간을 가질 텐데, 뭐, 이분 뭐, 개인적인 뭐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누구도, 피해가서는 안 되는 어떤 형사처벌에 그건 가야 되겠지만, 다만, 수사의 성역을 늘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혼자서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수사의 성역을 만드는 것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요. 김봉현 씨는 좀 안타깝게 됐네요. 예, 그런 면에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그렇게 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예.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제도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상 윤석열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채널A 사건이나 이런 데서 악용을 해왔죠. 예, 오히려 자기의 측근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악용하고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갈 길이 예, 갈 길이 멉니다. 아주 멉니다.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오늘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김이택 우리 논설위원이 쓴 칼럼 오늘 그거 잠깐 좀 화제가 띄워드릴까요? 되고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잠깐 같이 보실까요? 잠깐만요. 그나마 이제 한겨레가 이제 경향에 견져서 제법 조금 읽을 만한 기사와 칼럼들이 조금씩 나오는 건 아직까지 이제 원로 그룹들 중심으로 이런 논설위원들이 좀 살아있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김희택 논설위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년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김희택 논설위원 오늘 칼럼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오늘 잘 쓴 칼럼입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김봉현 씨의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네. 아이디 그죠? 네네.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봉현 씨의 가족들이 갑자기 털리는 건 명백하게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잖아요. 그런 것과 결부해서 읽어볼 수 있는 오늘 딱 중요한 칼럼인데. 네, 김희택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권력 수사는 정치 행위다. 예, 바로 이런 이제 칼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죠.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고 대선 주자를 띄려면 대선 주자를 띄어라. 네. 지금 대선 주자가 지휘하는 권력 수사는 정치 행위다. 네, 요 칼럼입니다. 조금 더 글자를 키워드릴까요? 네. 예, 잠깐만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라잖아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뭐 제목만 읽어도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죠? 대선 주자 권력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순수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정치 행위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권 주자로 남으려면 수사를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대선에서 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그런 건데. 저렇게 정무직, 그러니까 그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네네.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대선 주자로 넣어야죠. 네? 참 말도 안 되는.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제 그 살권수,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 총장이 한 거죠.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권력형 비리보다 살아있는 권력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회 청문 절차에 뛰어들고 정책 사안에도 칼을 들이댔다. 대학 입시용 표창장이나 군대 휴가 절차까지 여론의 심판대에 끌어들여 사건을 키웠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라고 해서 이게 다 권력형 비리입니까? 여러분, 권력형 비리와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비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언제 벌어진 겁니까? 비록 조국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은 그 당시에 맞았지만 그 위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2015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정부죠?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때 벌어진 권력형 비리가 아닌 거예요. 네.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 당시로서는 조국 장관한테 잘 보일 때가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면 그죠? 다른 정당에 잘 보여야 될 때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2019년에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권력형 비리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건수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이댔다. 라는 거죠. 김희태 칼럼이 지금 이걸 짚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다 내팽겨치고 그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짚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한겨레 젊은 기자들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감시입니까? 권력을 감시해야죠. 진짜 권력형 비리. 그 권력형 비리가 그죠? 청와대 주변에서만 일어납니까? 김희태 칼럼의 오늘 칼럼이 이겁니다.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살권수는 바로 곧 개혁이다. 이 논리에 집착하면 균형감 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쪽 권력들은 다 빼주기 때문이다. 장관 시절 영장에 혐의 사실 빼라고 직권을 남용한 야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야당 원내대표도 인디언 기우제나 먼지 털기 수사 한 번 안 받고 다 무마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 식구나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당장 채널A 사건이나 최근에 전현직 검사 룸살롱 로비 사건만 봐도 제 식구들은 모두 살권수에서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살권수는 이꼬르 개혁이라는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정권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참여정부에서 봤듯이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한다고 곧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검찰 권력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노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검찰 권한 줄이는 개혁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조어일 뿐이니 가짜 개혁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희택 네. 예, 우리 논설위원이 내년에 정년이라는 게 안타깝고요. 또 그 자리를 어떤 또 바보 논설위원들이 차지할지. 제가 뭐 한겨레 바깥에서 참 한겨레 내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한겨레 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진보 진영의 공공재와 같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김희대 칼럼 많이들 좀 유통시켜 주세요. 네, 정 PD님. 네, 아무튼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시 열리기는 했으나 언제 끝날지 요연하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증인신문하고 또 6건에 대한 각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려면 아마 오늘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랜선 시위를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시 50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시위를 했는데 저희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강진구 기자가 매주 목요일 날 저희 열린공감TV에서 하는 강진구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서보학 교수님이죠? 서보학 네. 경희대 이제 로스쿨 교수님이고요. 참여연대 사법관시센터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분. 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그 공수처 통과된 그거와 또 윤 총장 감찰위원회의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행인데 안 나오더라도 아무튼 그걸 놓고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오늘 저녁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저녁에도 또 윤짜장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PD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9시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끝.